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맞서 손을 맞잡고 협력했지만 전쟁이 결론 없이 끝나고 워싱턴의 정치적 고려 사항들로 인해 양국 관계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는 현재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중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진사선임연구원이자 딕 체니 부통령의 전직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인 존 해나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픽3 작전이나 로링 라이언 작전, 어느 군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는 미 이스라엘 협력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전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작전 차원에서 보면 마이크,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질적 도약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몇몇 사람들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영어로 치른 첫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동작전의 수준, 전쟁 중 작전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분명히 미국 군대의 탁월함까지 모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파트너와 비교해도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군사작전상의 파트너 중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라시아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견줄 만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이 두 군대가 작전적으로 보여준 뛰어난 성과는 정말 대단했으며 물론 이것은 전쟁의 실제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현상입니다.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고 서로 경쟁하는 의지와 국가적 회복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시다시피 상대방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분명히.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군사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전략적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제 정치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경제적 메시지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마 당내에서 다시 고립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서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 정통파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 유지가 장기적으로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군사적, 전략적 역학관계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이 끝난 방식, 전쟁의 종결을 둘러싼 긴장, 우리가 실제로 전장에서 전략적으로 달성한 결과, 그리고 이란이 달성한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이고 모호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부가 우리에게 약속하거나 예고했던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희생양 찾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양국에 각각 지도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지도부가 꽤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모두 이 관계에 매우 헌신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계를, 전략적 관계를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빠른 승리를 밀어붙였다고 말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잇따라 나서서 이것이 빠른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그냥 잊혀진 건가요? 네,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끝내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장기적인 캠페인에 전적으로 몰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12일 전쟁이나 미드나잇 해머 같은 아주 빠르고 단번에 끝내는 작전으로 상당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전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가정과 부족한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이 되었을 때 대통령은 이란 측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주 빠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출구 전략을 찾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국방부나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여기서 행정부에 다시 찾아가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직도 이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해낼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발 물러서서 행정부가 이미 관심을 거두고 출구 전략을 택했다는 걸 깨닫고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이란 관련 작전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건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트럼프의 계획과 일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는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자신이 받고 있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싶어 합니다. 또 11월 중간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 선거를 잘 넘기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거죠. 제 생각에 레바논은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국가안보라인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통령과 그가 이란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레바논 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르코 루비오가 있는데 그는 바로 6월 말 주권을 가진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역사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협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J.D. 벤스가 협상했던 양해각서와는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꽤 단호하게 입장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이번 레바논과의 합의로 인해 앞으로 더 강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양해각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진사가 내놓는 것이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몇 주 전 그래픽 자료를 낸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단호하게 서명된 양해각서의 조건과 범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말은 이게 불공정한 거래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나쁜 거래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결국 흘러간 방식과 이란이 본질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군사적 문제를 안겨줬고 제 생각에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적의 군사적 해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이란이 얼마나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었는지였고 두 번째는 일정 수준의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이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랍 세계 걸프 지역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샌트컴이 대통령이 감수할 만하다고 본 수준의 위험과 비용을 가진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미국이 사실상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 MOU 스탯이 도달하기 위해 2달을 보냈지만 그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피하게 출로를 찾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양해각서 MOU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문서의 내용만 봐도 미국의 조건이 아니라 이란의 조건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미 포기한 지렛대를 더 늘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보자면 레바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중요한 사람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레바논도 자국 내 입장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그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에서의 성공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란 문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란이 이제 레바논 전선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바논을 위해 전쟁을 계속하고
다시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전개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주권을 가진 레바논 정부와 특히 레바논군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회를 실제로 잡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레바논의 영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회복하며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헤즈볼라를 매개로 한 이란의 레바논 내 영향력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새로운 합의, 심지어 평화협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넓은 중동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곳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동맹은 강화되기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지원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을 재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재편인가요? 단지 나쁜 방식으로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몇 가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걸프 지역에서 그리고 더 넓은 아랍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그리고 미국을 주요 안보 파트너로 삼아 투자한 것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 지역 전역에 가지고 있는 주둔 태세가 아랍 국가들에게 해로웠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런 것들이 이란을 억제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이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이 일은 미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걸프 지역 파트너들에게 진정한 신뢰와 전략적 비전을 어느 정도 다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역 통합과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끝난 방식과 실제로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 전쟁이 진행된 방식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험난한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신이 아브라함 협정에서 남긴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는 그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업적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력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것이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제공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방위 양해각서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관계가 정말로 유익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분명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순수하게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잠시 제쳐두고요. 하지만 미국이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파트너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 분야 그리고 분명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경제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서 세계 한 지역에서 전력을 투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란 정권에 침투하고 이란 지도부에 침투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정보와 위협 인식을 더해 주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파트너는 없습니다. 예전엔 영국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영국은 군사 분야에 너무 적게 투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우리의 최악의 적을 상대로 자국 해안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이 47년 동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미국 시민과 미군에게 가해온 위협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모스크바나 베이징의 사정권 안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의 주요 적을 상대로 군사적, 정보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당시처럼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국제 체제에서 주요 글로벌 강국으로서 전략적으로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이 더 적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작전, 군사, 전략적 요소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관계를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의회 일부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도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를린 스투츠만 의원이 제안한 계획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직접 지원은 아예 제외해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군대 간 협력에 더 집중하고 군사 구조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며 어차피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군사 분야의 재정 지원에 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간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와 공통의 적에 맞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하는 가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예산 적자가 심각해지고 모든 돈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전 이 전략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은 경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예전보다 적은 재정 지원으로도 버틸 수 있고 미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데 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극적인 이견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원조 축소의 성공 사례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완전히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 연구 개발 역량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미사일 방어, 사이버, 양자 컴퓨팅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시스템과 해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지난 전쟁에서 봤듯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작전적으로 이스라엘 특히 진사에게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오부대 공군기지에서 훨씬 더 많이 작전을 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란과 가까운 미국 기지들은 대부분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떨어진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전략적 중심을 두는 개념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 지원과 관련 없는 많은 부분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점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벤구리온 공항이 지금은 공군 기지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센트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지난 몇 년 동안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의 지역적 통합도 이루어졌죠. 현재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그 통합과 그 진전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을 센트콤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 단체인 진사가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국방군 IDF 내에서 그런 입장을 지지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럽 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빼내서 센트콤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것이 미국의 관료적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거나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이 2021년 센트콤에 편입되며 양측 모두 이를 판도를 바꾼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군사적으로, 작전적으로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이 센트콤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기간 동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을 때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아니 수천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통합되어 센트콤 내에서 그리고 센트콤의 지휘 아래 이런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함께 연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분쟁 이후에는 저는 우리가 모두 그 진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약 당신이 걸프 국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 미국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런 장비가 더 적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작전적 역량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만 봐도 미사일 방어가 이 사람들에게 덜 중요해질까요?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드론 대응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드론 공격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들은 미국 시스템 덕분에 실제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일부 이스라엘 시스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그런 시스템을 더 원할 것 같습니다. 통합,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통합을 강화하고 각 나라가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전략적 깊이를 활용해 취약점과 틈새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그게 바로 이 아랍 국가들이 직면한 수많은 군사적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진정되고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적절한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군사작전 협력은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중고사령부를 통한 비공식적인 방식이든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신의 뜻이라면 곧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랫동안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분명히 다른 중요한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딕 체이니의 공화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국에는 혹은 앞으로는 미국의 해외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나쁜 건 아무것도 없고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지만 그냥 또 다른 카타르, 또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또 다른 터키처럼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정치적 흐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깊은 전략적 이익과 가치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안녕과 운명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역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가 변할까요? 저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하며 특별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있습니다. 21세기를 지배할 첨단 기술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고 아마 몇몇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의 가장 큰 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성장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함께 협력하는 그 특별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 군대와 전략 공동체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여전히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이점을 양측 모두에서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부에 있을 때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다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과의 이 파트너십이 미국에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존 해나, 딕 체니 부통령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진사의 선임연구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마이크 함께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